자, 두 번째 내용으로는 2022년도 법무부에서 배정한 4,400명의 쿼터 중에서 국내 입국한 인원은 얼마나 될까? 이 부분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해 2022년도 국내 조선소 분야에 배정한 인력의 쿼터는 4,400명이었으나 용접공의 경우 정확한 수치는 알 수는 없지만 입국자 수치를 어느 정도 근사치 통계로 유추해 볼 때 2022년도 말까지 입국한 인원이 대략 한 5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전년도 배정된 쿼터를 달성하기까지는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며 2023년도 쿼터는 약 1만여 명으로 주로 용접 분야에서 많이 필요하고 도장과 전기 수요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정책을 시행한 이후 2022년도 쿼터 4,400명을 모두 입국하게 할 수 없었던 이유로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제도를 시행하기 앞서 사전 준비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하반기 동안 중간중간 규정들을 여러 차례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도 시행 이전에 충분하게 업계 현황과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송출입 업체에서 정부의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활동하였다는 잘못이 있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기량검증단 공식 파견을 플랜트 협회와 협의하여 공식 발표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일부 국내 송출 업체에서는 업계를 선점하겠다고 법무부와 플랜트 협회에서 공식 발표 이전에 기량검증단을 파견하여 업무를 추진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절차상의 하자를 야기하였고 결국 법무부로부터 비자 발급 신청에 대한 대량 불허 처분이라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송출입 업체의 일방적 돌출 행동은 지나친 욕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국 지나친 욕심의 결과는 해당 업체의 막심한 손실과 신뢰의 추락에 산물이 되었고 시장 전반에 부정적 악영향을 미치는 선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송출국에서 허위서류 지적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송출국에 송출 기업에서 조건에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들의 서류를 마치 적법한 것으로 유조하여 제출하는 등 오히려 송출 기업의 부정행위가 더 적극적으로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까지도 송출국에서 보내온 서류 중에서 상당수 많은 서류가 유죄된 것으로 사증 발급 신청 시 적발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이유로 산업 현장에서는 적시에 인력이 공급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에서 들어오는 서류들은 위조된 서류가 많아 법무부에서 특별히 서류 심사를 강화하고 있고 서류 심사를 강화함에 따라서 허위 서류 적발 사례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요즘 사증 발급 신청을 위한 베트남 서류와 우즈베키스탄 서류를 제출하면 플랜트 협회와 법무부에서는 먼저 위조 서류일 것이라는 의심과 편견을 가지고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 시각은 정상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위조 서류로 오인을 받아 비자가 불허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얀마의 경우에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정부 측에서 근로자의 해외 출국을 허가하지 않고 있어서 이미 E7 비자 발급을 위한 모든 절차를 완료해 놓고서도 미얀마 근로자들이 출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몽골인 근로자는 국내 기업에서 기피하는 회사가 많기도 하지만 송출 기업의 경험이 많지 않아서인지 서류를 준비하는 상태가 온전하지 못해서 수정 보완은 빈도가 자주 일어나고 있고 업무 처리가 원만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캄보디아 등은 국내에서 선호하는 국가의 근로자이기는 하지만 아직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해외 송출 기업과 국내 에이전시가 부족하여 진행된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는 점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업무 사례를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몽골에서 전달받은 서류를 해양 플랜트 협회 측에 접수했었는데요.
경력증명서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가장 기본적이지만 대부분 잘 모르는 내용이기도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력증명서 작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 두 가지를 알려드리자면, 회사는 무슨 업무를 하는 곳이며 당사자는 어떤 직무를 맡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사실을 경력증명서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을 간과하여 업무가 어렵다고 포기한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은 이유는, 담당 업무 내용이 누락되어 보완 요청을 받게 될 경우 서류 재발급부터 공증인증 절차를 모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복잡함 때문인데요.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 중에서 경력증명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고 제가 만들어 놓은 표준 자료가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경력증명서 샘플을 제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지난해 해양 플랜트 협회에서 원만하게 업무 처리가 될 수 없었던 사연들이 있었는데요. 업계에서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플랜트 협회 측 내부적 소아리로 인해서 수개월 동안 업무가 중단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자세한 내막을 공개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다양한 사연들이 있었다는 것만 알려드리고, 저 또한 8월 말경에 접수한 서류가 10월 말경이 되어서 비로소 서류 검토가 시작되었을 정도이니 약 3개월 동안 업무가 전면 중단되어 국내 사용자 측이나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 수개월 동안 계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플랜트 협회의 업무는 10월 말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업무가 정상화되기는 했지만 적은 인력으로 폭주하는 업무량을 소화할 수 없어서 처리 기간이 너무 길어진다는 기업들의 민원이 잇따르면서 급기야는 각 기업에서 인력을 파견받아서 업무를 처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점으로는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도가 높다는 점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조선소 외국인 근로자 초청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베트남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경험과 경력이 없는 신규 국내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출 기업이 많이 있고 접근이 쉬우면서 호의적인 베트남 송출 기업의 러브콜에 거부할 수 없었던 이유에서 시작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 대부분 외국 인력 송출 기업들은 베트남 송출 기업과 업무를 제휴하기를 희망하고, 이러한 추세가 반복적으로 집중되면서 초창기에는 베트남 측에서 한국 기업을 갑으로 떠받들다가 나중에는 한국 기업이 너무 많아지면서 갑과 을이 역전되는 현상으로 반전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베트남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보니 베트남 송출 기업에서의 갑질이 점차 심해질 수밖에 없었고, 한국으로 근로자를 많이 송출하는 욕심이 과해지면서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 근로자들의 서류를 유죄화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부작용은 산업 현장의 인력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심각한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 국내 속립은 베트남과 같은 특정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다국적으로 다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사용자 측면에서 평가해 보더라도 동일 국적의 근로자를 집중 채용할 경우 의사소통이 원활하여 생산력 제고 측면에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자칫 임금이나 근로, 복지 등의 불만을 이유로 불손한 근로자가 선동하여 집단 행동을 주도할 위험이 많이 있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위 사례 이외에도 다양한 부작용을 고려하여 볼 때 근로자 국적을 다국적화함으로써 국적별로 선의의 경쟁과 부정한 의도의 집단 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방편으로 고려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베트남 송출 기업들의 이권 전쟁이 한창인데요. 베트남 국가에서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송출 면허를 허가받고 해외 송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대략 9개 업체인 걸로 파악되고 있으나,
지금 점차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외 송출 기업이 너무 많아지는 문제 이외에도 베트남 정부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기존의 송출 기업에서의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송출 사업 분야에서 베트남 송출 기관 간 내부적 이권 다툼으로 인하여 해당 관청에서 해외로 출국해야 하는 근로자의 출국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아 제때 출국도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소식이며, 최소한 2023년도 상반기가 지나야 해외 송출 업무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베트남 현지의 전망입니다. 세 번째 내용으로는 조선소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의 전망인데요. 제가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2022년도 쿼터는 4,400명, 2023년도 예상 쿼터가 1만여 명이라고 했죠. 하지만 지난해 예상 쿼터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적을 2023년도에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조선소 부족 인력을 충당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내 유학생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내에서 유학을 마친 학생이라면 전공 학과 무관하게 조선소에 취업을 희망하면 E7 비자를 발급하겠다는 정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까지는 국내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 중에서 이공계를 졸업한 학생, 그 중에서도 조선소 관련 학과를 전공한 학생을 대상으로 E7 비자를 부여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유학하는 외국인 중에서 이공계를 선택한 외국인 유학생은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조선소와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학생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국내에서 학사, 전문학사 포함 졸업생 또는 졸업 예정자에게 조선소에 취업할 것을 권유하는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정되며, 조선소에 취업하면 E7 비자로 변경해 주겠다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반응과 분위기는, 국내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은 조선소에 취업한 후 E7 비자를 취득하더라도 1, 2개월이면 50% 이상 이직을 하고 6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는 유학생은 불과 30% 미만이라는 것이 조선소 현장의 일관된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조선소 E7 비자와 관련한 최근 수개월 동안의 시장 분위기와 새로운 내용들과 다양한 정보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지난해 5월경에 영상을 올린 이후 저의 사무실에 방문한 에이전시 대표님들은 상당히 많았으나, 현재 저와 함께 업무를 지속하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실전에서 마주치는 어려움은 상상했던 것 그 이상이었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저 또한 같은 마음이고요. 지난해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한 어려운 경험과 시련을 겪어왔으며 지금도 그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경험이 저에게는 미끄럼이 되어서 올해에는 좋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제가 겪은 경험담을 정리하여 나중에 연말쯤에 정보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